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리스크 테이킹이 굉장히 강해요. 대박을 꿈꾸는 투자들이 많은데 그게 역으로 쪽박을 갖다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고 기타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현란한 기법으로 대박될 걸 찾아서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앞으로 화폐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통화를 직접 골라서 쓸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즉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가치 상승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화폐를 고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에도 휘둘리지 마시고요. 여러 전망 보고서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폐 시장은 춘추전국 시대가 펼쳐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지폐 대신에 이제 디지털 화폐를 쓰는 세상이 오면서 CBDC 시대가 도래하는데 CBDC 시대가 도래하면 그거를 벼르는 나라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는 달러 일변도에 그게 패권통이었는데 CBDC 시대에는 우리 몫은 우리가 찾자라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유럽대로 전 영란은행 마크 커니가 주도를 해서 CBDC 시대에는 유로화가 명실상부하게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우리끼리의 표준화를 통해서 유럽에 뭉치자 하는 이러한 기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브릭스에서도 브릭스 국제결제 시스템을 쓴다는 얘기는 그들의 CBDC를 서로 다 교환되고 거래될 수 있게 표준화 내지 리플 같은 걸로 이 교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브릭스는 브릭스 나름의 기축통화 분권화가 시작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오펙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으로 오펙 CBDC의 맹주가 되려는 이런 꿈을 갖고 이미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데하고는 표준화 작업을 이제 마친 상태고 오펙 다른 나라 CBDC하고도 이거를 서로 교환되고 거래되기 위해서 CBDC 나름의 뭉치려는 움직임이 이미 있습니다. 동시에 남미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CBDC 시대가 도래하면 기축통화가 분권화가 됩니다. 그 얘기는 달러가 아직까지는 막강하고 그때도 막강하겠지만 그들의 일부를 다른 통화들한테 자리를 내줄 수뿐이 없는 거죠. 동시에 뭐가 진행되냐면 지금 달러 등 법정 통화하고 그다음에 CBDC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CBDC를 만들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즉 통화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그러니까 기축 통화도 분권화되고 통화 종류도 다양화되면서 또 어떤 게 바뀌냐면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의 통화 공급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달러를 무역 적자를 보면서 세계에 얼마큼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달러 표시 자산인 국채가 나오면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삼으로써 결국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했는데 이제는 공급자 중심 사회에서 소비자 중심 사회로 갈 겁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패권 국가가 어떤 특정국이 임의로 자국의 화폐를 세계로 쏟아부었는데 우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통화는 지금 4개 있었죠. 달러, 유로화, 엔화, 위안화가 4대 통화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공급국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회는 소비자들이 통화를 선택하는 사회가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과거의 무역은 전문가의 영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무역금융을 일으키고 수출국가 수입국의 시장 상황도 잘 알아야지만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해외 직구할 때 전문가한테 물어봅니까? 여러분들이 클릭 한 번으로 이제는 무역을 다 해요. 통화의 시장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결국은 소비자가 원하는 통화를 직접 골라서 쓸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아직까지 외환거래는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이게 리스크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외환의 앞으로의 변동 가능성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해외 직구를 클릭 한 번으로 하듯이 해외 통화도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시대가 생각보다는 빨리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소비자 중심 사회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화폐가 결국 세계 중심 화폐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화폐들 사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통화가 있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화폐를 고르실 겁니다. 즉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가치 상승이 다른 통화에 비해서 훨씬 우월한 화폐를 고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제는 그것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증명한 나라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적 통화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단 비트코인 자체는 이 거래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번개처럼 빠른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내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사용하면은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거기는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그 ATM 기기가 있듯이 비트코인 ATM 기기가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국 통화하고 비트코인을 교환하는 문제라거나 비트코인의 전송이라거나 이게 지금 은행 시스템처럼 이제 자리를 갖춰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으로 신용카드 역할을 했을 적에는 가맹점인 곳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으로 받을 건지 아니면 달러로 받을 건지를 그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단위가 큰 것 같지만 1비트코인은 1억 사토시라는 하위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사토시는 한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거를 입증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도 본인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에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한 게 바로 이런 과정을 다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화폐로 쓰는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선 다른 나라 통화들은 계속 발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발행 수량 자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2100만 배 이상은 이제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는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면서 이게 대중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이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그다음에 본인임을 확인하는 그런 인증 같은 걸 통해서, 그다음에 기관들은 그조차도 힘들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ETF로 인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또 하나는 올해 이제 반감기가 시작이 됐다는 것도 또 하나의 가격 상승의 요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의 하나는 지금 기관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다 보니까 시중 거래소의 비트코인 유동성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전체 거래소의 비트코인 양이 한 330만 개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한 250만 개 정도 없어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법정 통화하고 CBDC하고 스테이블코인하고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계속 쓰이게 되면 인플레이션 화폐부터 먼저 쓰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화폐는 자기 지갑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유동성은 시중에서 점점 더 빠르게 감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동성 감소가 투자자들한테 각인이 되면 이때부터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라는 인물과 미국의 그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남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적대적 개념의 규제였었는데 앞으로는 전통금융에서 이제는 당기는 그리고 지원 위주의 정책들이 나갈 거기 때문에 옛날하고는 사고방식이나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겁니다. 우선 그 조정 얘기를 먼저 하자면, 과거에는 선물 시장을 활용해서 웹도덕 현상이라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현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즉 그때는 현물 생태계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세력들이 선물 시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현물 가격을 폭락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80% 90% 하락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심한 하락은 일어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현물 생태계가 굉장히 커졌어요. 옛날에는 이게 작았기 때문에 선물 가지고 조정을 했지만 이제는 현물이 커지고 큰형님들이 들어와서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그 새끼 세력들이 그렇게 현물 시장을 크게 휘둘리지는 못할 겁니다.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습니다. 우상향 가다가도 20-30%의 조정은 나옵니다. 오히려 그거는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너무 급상승한 것들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견조한 상태로 이제 우상향 되는 게 자산시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사이클론을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사이클론을 그렇게 크게 신봉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반감기 같은 것도 이미 비트코인 물량의 95%는 채굴이 끝났어요. 이제 나머지 한 5%인데 그게 공급 측면에서 그렇게 큰 충격을 주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건 제 개인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심리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반감기 때 큰 상승을 여러 번 겪어왔기 때문에
시장은 기대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이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트코인 사이클론을 보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보통 4년 주기 반감기에 따른 사이클이 있는데 지금의 사이클은 8단계 중에서 한 3번째 단계 정도 올라와 있는 상승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상승세는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런 걸 의미하면서 크립토콘트의 주경 대표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냐면 현재의 상승세가 2019년 3분기와 2020년 2분기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앞으로의 상승 시나리오를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2020년 패턴을 따를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최대 26만 2천 달러까지가 예상된다. 그리고 또 하나 17년 강세장을 반복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최대 이번 상승장에서 115만 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에도 휘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여러 전망치를 참고하면서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상반기까지는 강세장이 갈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차타드 보고서 같은 데서는 트럼프 취임일 전후로 한 12만 5천 달러, 내년 연말까지 한 20만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보고서도 내놨으니까 여러 전망 보고서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모든 거는 다 열어놔야죠. 조지 소로스가 재기성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는 사실은 영국에서부터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최초의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영국과 미국 사이에 양국의 아비트레이지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런 조지 소로스가 사실 어떻게 돈을 벌었냐 하면 재기성이라는 건데 본인의 오랜 경험으로 확신을 갖고 투자를 했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이 자기 판단하고 틀릴 경우에는 조지 소로스는 얼른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내가 뭐를 잘못 봤지? 시장이 이렇게 가면은 일단 시장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자기 확신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시장에 순응을 하면서 가는 게 궁극적인 재기성의 이론이에요. 그게 열린 마음을 갖자라는 거거든. 투자도 그렇게 해야지 내 확신과 내 고집을 우기면은 결국 그 사람은 시장에서 이제 패배를 당하게 되는. 사이클론이나 비트코인 가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두루두루 공부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장의 움직임이 내 생각하고 틀리다 그러면 빨리 시장하고 교감을 갖고 내가 시장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론이 물론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시장이 그때그때 변화가 될 텐데 시장에 빨리 적응하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지속하는 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한대까지 오를 수 있어요. 물론 조정을 받겠지만 계속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플레이션 화폐들이 다 없어지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스톱을 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능력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한 20만 달러 보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전망도 해요. 그러니까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는 2030년에 100만 달러 갈 거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 언니의 전망 근거 속에는 앞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ETF 시장에 들어올 거다. 즉 대형 금융기관이 들어오면 충분히 그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이크 셀러는 2045년에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연평균 한 55% 정도의 급성장을 했는데 앞으로는 약 29% 정도의 전망치를 갖고 성장할 거다라는 성장 전망을 갖고 계산을 봤더니 1,300만 불 됐더라. 앞으로 20년 후에. 하여튼 이러한 장기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치들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그 이론적인 근거 이런 걸 보시면서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를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노후자금을 한 10억들 얘기 많이 해요.
앞으로 정년이 되고 나오면은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마이클 세일러의 전망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지금 내가 비트코인을 얼마 사둬야지 내가 정년퇴직할 때는 10억이 되나를 역으로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20년까지는 앞으로 일하고 20년 후에 내 노후자금이 필요하다 하면 마이클 세일러는 20년 후에 비트코인이 1,300만 달러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역산을 하면 지금 비트코인 한 1,000만 원어치만 사두면 그때 10억 정도 됩니다. 예. 이게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죠. 가능을 한데 변동성에 너무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인 같은 경우는 리스크 테이킹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우리 거래소의 거래 비중을 들여다보니까 비트코인 거래는 5.5%에 불과했습니다. 알트코인이 94.5%예요. 그중에서 이더리움은 1.6%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닌 가격 등락폭이 큰 곧 대박을 꿈꾸는 투자들이 많은데 그게 역으로 쪽박을 갖다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변동성이 큰 노출에는 피하시고 좀 안전한 투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겁니다. 주식에 비해서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권해드리냐면 주식에서 가장 인기 있는 ETF 같은 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수 추정 패시브 펀드예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패시브 펀드 투자 전략을 저는 권해드리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도미넌스 비중대로 하시면 됩니다. 100이라는 투자 자금이 있으면 비트코인의 60, 이더리움의 한 10에서 15%, 기타 알트코인의 한 25%에서 30%. 즉 이게 바로 주식의 패시브 펀드 전략과 동일한 암호화폐의 패시브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는 60%인 비트코인과 15%인 이더리움은 적립식 장기 투자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한 25%에서 30%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주식처럼 재미있게 샀다 팔았다 하세요. 그런데 적립식 장기 투자는 샀다 팔았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거면은 아예 투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강력히 얘기하는 거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알트코인 쪽에 투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확 치고 올라갈 적에는 확 달려들어서 사서 김치 프리미엄이 막 10% 20%까지 치솟아요. 그러다 비트코인이 횡보 내지 하락하면은 알트코인은 폭락을 합니다. 그때 다 털리고 시장을 떠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하더라도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정석 투자, 좀 건실한 투자,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투자는 말씀드린 대로 패시브 펀드, 즉 비트코인 60, 이더리움 한 10%, 나머지 기타 알트코인은 25%에서 30% 이거를 지키시고 대신 기타 알트코인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적립식 장기 투자의 장점이 매수 타이밍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내가 매월 매주 일정 금액을 갖고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우선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단가를 평준화해주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적에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물량을 살 수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올라서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게 포모와 포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가장 손해를 보는 게 우리가 포모와 포드에 휘둘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식이건 가상자산이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포모와 포드는 이게 반대입니다. 포모라는 건 가격이 오를 적에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쫓아가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을 막 올립니다. 근데 포드는 가격이 좀 떨어지면 이거 더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감 때문에 그냥 손절해서 팔아치웁니다. 즉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의 원칙에 배치되는데 적립식 투자를 하면 여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오히려 쌀 때 더 많이 사고 비쌀 때는 양을 좀 줄이고 비싸지면은 가격이 상승해서 좋은 거고 그다음에 적금 들듯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는데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평생 적금 들고 내 노후 자금으로 끊어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목돈 만들기도 좋아해요. 조금씩 사가지고 큰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이렇게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알트코인, 기타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현란한 기법으로 대박될 걸 찾아서 그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립식 장기 투자를 하면 그러한 고민은 없을 텐데 정 매입 매도 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찾겠다 하면은 그것도 마음 편하게 예를 들어서 120일 이평선
즉 이평선을 뚫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그때 사시고 이평선을 이탈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그때 파시고 그냥 마음 편히 지내세요. 우리는 투자할 때 현금을 갖고 있는 거를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투자거든요.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도 매입 시기 매도 시기 나 꼭 정해서 해야겠다 하면은 오히려 그러한 투자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균형 보건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횡보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법인데 뭐냐면 클로드 세논이라는 정보의 아버지가 일반인들을 위해서 개발을 해준 건데 내 자금을 50%는 가상자산에 50%는 현금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혹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와서 이게 40대 60대 쓰면 여기서 10%를 덜어서 50대 50을 다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상자산의 가격이 폭락해서 이게 또 60대 40으로 됐으면 그때는 현금 10%를 가지고 사가지고 다시 50대 50으로 맞춰놓는 겁니다. 그럼 횡보장에서 내가 내 투자 돈의 전액을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을 때 이거는 수익이 없어요. 오르다 내렸다 했을 때 투자를 한 거는. 그런데 지금과 같은 균형보건 포트폴리오를 하면 횡보장에서조차 계속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깨비라고 부르는데 그게 왜 수익이 나냐면 그 이론은 간단해요. 즉 이것도 쌀 때 사고 즉 가격이 떨어질 때 사고 비싸지면 파는 겁니다. 이걸 기계적으로 함으로써 수익을 계속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첫째는 적립 장기 투자하면서 팔지 말았는데 난 그래도 꼭 매도 시기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1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시고 그거 가지고 좀 그렇다 생각하시는 분은 균형 보건 포트폴리오도 한번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